제1차 고당 전쟁이 발생했던 645년, 우리는 흔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구도로 당시의 정세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구려, 당나라, 그리고 돌고를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였습니다. 특히 북방 유목국가들은 고구려와 당나라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즉, 고당 전쟁은 단순한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패권이 걸린 세계 대전이었던 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전쟁과 외교의 숨막히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645년 2월,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장안을 출발했다. 대군을 동원한 당나라, 당군은 강제 징집된 인원이 아니라 자원자들로 구성돼 사기가 충천했다. 또한 수성전에 능한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 를 사용해 성문을 공격합니다. 호초라고 불리는 부석들을 사용해 고구려의 성문을 하나하나 점령했다. 신성, 건안성, 계무성 등이 차례로 공격받았고 수양제가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동성이 무너졌다. 요동성이 함락되면서 만여 명의 전사자가 고생했고 군량 50만 석이 당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당나라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와 가장 뛰어난 장군과 그 후에 천년을 이어가는 새로운 전술, 그리고 가장 훈련이 잘 된 군대, 그리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대와 고구려가 마주친 겁니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와 마주쳤던 것이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당군은 안시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시성마저 함락된다면 수도 평양까지 단숨에 당군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고구려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연개소문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했을까? 안시성에서 당태종과 연개소문은 운명을 건 분전을 벌이게 된다. 모든 것이 고구려의 불리한 상황. 하지만 생각 외로 당나라는 안시성에서 고전하게 된다. 안시성의 고구려 병사들은 당군의 공격을 필사적인 방어로 막아냈다. 당태종은 답답한 나머지 60일 동안 수십만의 인력을 동원해 토산을 쌓는다. 성벽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성안을 공격하기 위해
하지만 고구려군은 오히려 당군이 쌓은 토산을 빼앗는다. 이렇게 안시성에서 시간을 벌자 연개소문은 기막힌 외교 전술을 구사한다. 당시 중원 바로 위 초원지대 근거를 둔 유목국가 설현타에 사신을 보내 중원을 침공하도록 사주한 것이다. 당의 고구려 원정이 계속되자 중원의 수비가 느슨해졌고 이 틈을 타 연개소문과 합작한 설현타가 기병을 동원해 당을 공격한다. 설현타가 남으로 내려와서 오르도스 지역을 거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의 주력군이 동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당의 수도가 방위상에서 크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설현타군이 내려가게 되면 당은 치명타를 입게 되시죠. 안시성이 뜻대로 함락되지 않고 설현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당태종은 철군을 결정한다. 요택이라 불리는 요하 하류의 늪지대를 통과해 철수한 당태종. 말 10필 중 7, 8마리가 죽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한다. 고구려가 당군을 이제 요동 일대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설현타로서는 자기네가 그 당을 쳤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설현타도 고구려를 이용했던 것이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당이 고구려의 전력을 투구할 수 없게 설현타를 계속 꼬드겨서 이제 당을 견제해주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결합이 결국은 당의 발목을 잡는 서로의 윈인 그런 게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은 북방 민족과 연합해 중국 세력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연개소문은 이런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이용해 다시 한번 고구려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태종은 전쟁이 끝난 4년 뒤인 649년에 죽고 맙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가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에도 당나라의 침략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고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패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북방 유목국가. 당나라는 이런 북방 유목국가와 고구려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이에 대항해서 돌궐을 비롯한 북방 유목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당나라를 견제하죠. 자, 그런데 이처럼 고구려와 북방 유목국가 간의 끈끈한 인연이 맺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의 일일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과 터키가 3, 4위전을 치렀다. 승부에선 비록 대한민국이 패배했지만 양측은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 부르며 응원전을 펼쳤다. 이러한 양국의 유대 관계는 가깝게는 한국 전쟁에 터키가 참전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된 연원이 있다. 현재 터키란 국호는 투르크에서 유래했다. 중국인들은 투르크를 한자로 음차해 돌궐이라 표기한 것이다.
돌궐은 6세기 중반부터 8세기 중반까지 북방의 초원지대를 장악해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 중국의 전통 인형극에서 초원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돌궐의 영광을 엿볼 수 있다. 你是那个？哎，有的话是啊，我是东罗马世界，要见你归大王。好，等我与你传禀传禀。 돌궐 제국은 동로마 사신들이 찾아와 통교를 원할 정도로 강대했다. 화려한 실크 카페트와 은으로 만들어진 동물 조각상, 돌궐의 가하는 황금 술잔을 사용했다고 한다. 동로마 제국의 사절들은 가한에게 압도당한다. 북방의 패권자인 돌궐은 실크로드의 교역으로 생겨나는 부를 차지하기 위해 당나라와 늘 경쟁하는 관계였다. 고구려 역시 돌궐과 전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외교 방침은 이들과 연합해 중원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를 알려주는 오래된 증거가 있다. 몽골의 오로온 강가에서 돌궐 시대의 비문이 발견됐다. 고 궐특근 집이 한자와 돌궐 문자로 기록된 이 비문에 돌궐 토문간의 장례식에 조문을 온 나라들이 기록돼 있다. 6세기 중반 당시 아시아 각국의 외교 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 비문에 고구려가 비클리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돌궐과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조문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돌궐을 비롯한 서역 여러 나라와 고구려와의 관계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코가 높고 커 고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고분벽화에 많이 등장한다. 문화적 교류도 활발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는 민속춤의 경우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것이 기본적인 춤상이다. 고구려의 호선무 역시 말 그대로 서역에서 들어온 빠르게 도는 춤이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에 대해 삼국사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607년 수양제가 동돌궐의 계민가안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구려 사신이 돌궐의 계민가안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침공을 앞두고 돌궐 세력을 무마하러 간 수양제 앞에 고구려 사신의 존재는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고구려는 은밀히 돌궐과 접촉해 수나라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수양제는 크게 화를 내며 고구려 사신에게 당장 수나라에 복종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고구려와 돌궐의 연합은 수나라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This was important because it was really a very unpleasant surprise for Emperor Yang. He was traveling along his northern border in 607. He visits the camp of the encampment of the Kaghan of the Eastern Turks. And to his surprise, he finds that there's an ambassador from Kogurya there. And this is alarming because at this time the Eastern Turks had fairly good relations with Sui China. And really
Emperor Yang thought of the Turk Kagan Chimen as his vassal. And this is alarming now, seeing that this vassal of his is now dealing with this foreign, potentially hostile state, Goguryeo, that it seems that they may be trying to form an alliance against China. This is very alarming. 이렇듯 고구려는 돌궐을 비롯한 북방 유목 제국과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활발히 교류했다. 630년 당태종이 동돌궐의 길리간을 생포해 동돌궐을 복속시키자 고구려는 631년 곧바로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한다. 북방민족의 약화가 곧바로 고구려의 위협이 되는 순망치 않은 관계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다원적 세계를 추구했고 당은 자국이 중심이 되는 일원적인 질서를 원했다. 당은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 질서, 당의 황제가 문자 그대로 온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는 그런 체제를 지향을 했고, 고구려는 몇몇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각자 자기 세력권 내에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영위해 나가는 그런 다원적인 세계 질서를 원했습니다. 고구려에게 돌궐을 비롯한 유목국가와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외교 관계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들은 과연 언제 그 먼 곳까지 간 것이며 또 어떤 임무를 띠고 있었을까요? 당태종 이세민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당고종. 그는 선대 당태종이 이루지 못한 고구려 정복을 기필코 이루리라 마음먹는다. 660년 신라와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킨 후 당나라는 661년 또다시 고구려를 대규모로 침략한다. 이번엔 주력군을 해로를 통해 보낸다. 육지에 상륙한 뒤 얼어붙은 남록강을 건너온 당나라 군대. 허를 찔린 고구려는 당황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군은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이끄는 고구려군 3만여 명을 죽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대승이었다. 고구려에겐 군사 동맹의 상대가 절실히 필요했다. (1차) 고당전쟁 당시 고구려를 도와 참전했던 설현타는 당의 침략으로 이미 망하고 돌궐의 한 부족인 철륵이 새롭게 일어나는 세력이었다. 아마도 고구려는 철륵과 연합전선을 펼쳐 당나라를 견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철륵과 고구려 사이에 외교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외교 역량을 감안한다면 아프라시아 궁전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들이 철륵을 거쳐 사마르칸트까지 갔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때 기록상으로는 철륵과 고구려의 사신 왕래나 어떤 그 교류의 흔적들은 찾을 수 없지만 분명히 철륵으로서도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을 이용했고 고구려도 철륵을 이용해서 고당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구려 사신들은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목국가를 순방하고 사막을 건너 사마르칸트에 이르렀을 것이다. 일찍이 죽음의 바다라고 불렸던
전 세계를 조망하며 북방과 서역을 아우르는 외교전을 펼쳤던 연개소문. 그가 보낸 이 사신들에게 고구려의 존망이 걸려 있었다. 따라서 그 사절의 형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밀사의 형태로 그저 잠입해 들어가서 소수 정예가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그쪽 소구도 왕을 아련하는 그런 방식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가 그려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당시 당나라와 서돌궐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싸웠다. 사마르칸트는 동양과 서양의 관문이며 돌궐과 당나라가 대결하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이제 사마르칸트 쪽에서는 상당한 정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돌궐의 세력과 당의 세력 그리고 그 땅의 주인공인 소구도인들 이 3자가 이제 얽혀 있는데 동돌궐이 당에 의해서 제압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국이었던 서련타마저도 이 당에 의해서 당에 복속되어집니다. 이러니까 동맹 세력을 구하려니까 이제 몽고공원에서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더 서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까지 나가서 지금의 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시에 있던 그 나라까지 가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동맹 세력을 구해서 당을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제2차 고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당나라.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안에 있던 당고종이 당의 주력군 6개 부대 중 2개 부대를 철군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연남생의 군대를 완파했던 철륵 출신의 장수 계필하력은 이 명을 받고 황급히 본토로 돌아가게 된다. 갑자기 철륵이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진압해야 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남성의 군대는 물리치고 평양 쪽으로 쳐들어야 맞는데 남성의 군대를 물리치자마자 곧장 철수를 해서 계필하력은 철륵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즉 6개 행군 가운데 2개 행군이 중간에 철륵적 방을 나섰다는 것은 고구려의 굉장한 그 이득이 됩니다. 제1차 고담 전쟁 때의 설현타처럼 당나라를 침공해 결과적으로 고구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 철륵. 이것이 연개소문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을까? 당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동시에 2개의 전면전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결국 연개소문은 평양 근처의 사수에서 당나라 군대를 괴멸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당나라군 20만 명이 몰살된 엄청난 대적이었다. 또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걸치는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했는 그 상태.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아시아의 유목민들과 연합해서 중국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다원적인 세력 균형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연개소문이 추구했던 국제관계에서의 고구려의 위상이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도 연개소문이 추구한 북방민족과의 연계 전술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다. 1300년 전 초원과 사막을 건너 펼쳐진
치열한 전쟁과 외교의 드라마. 고구려인의 자취가 선명하게 새겨진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우리에게 냉엄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교과서다. (665년) 연개 소문이 죽자 그 아들들의 권력 투쟁으로 고구려는 내분에 휩싸입니다. 백제는 이미 멸망했고 북방의 유목국가는 당나라에 복속돼서 고구려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됩니다. 결국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내정이 불안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면 필연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만다는 교훈을 역사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될 것입니다.